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데뷔전에서 언더골을 터뜨렸습니다. 2026년 8월 19일 말라가와의 라리가 개막전 0대0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이강인이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분 뒤 오른쪽에서 공을 잡아 안으로 파고든 뒤 왼발로 감아찼습니다. 공은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고 아틀레티코는 그 골을 시작으로 2대0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프리시즌 서울에서 이미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었지만 이날은 승점이 걸린 공식전 첫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새 팀 첫 골보다 훨씬 상징적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축구를 시작한 한 소년이 긴 우회를 거쳐 라리가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는 지금도 되묻게 되는 선택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왜 자신들이 10년 가까이 키운 이강인을 이적료 한 푼 받지 않고 보내야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의 원더골에서 출발해 과거를 거꾸로 따라가 보면 이강인의 커리어는 한 선수의 성장담을 넘어 구단이 인재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시간을 201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0살의 이강인은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가 발렌시아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시작했지만 성장 속도는 빨랐습니다. 2018년에는 17살의 나이로 발렌시아 1군 공식전에 데뷔했고 이듬해에는 코파델 레이 우승도 경험했습니다. 같은 해 U20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의 준우승을 이끌며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까지 받았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그의 가능성을 작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때 계약에는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걸렸고 결국 1군에서 공식전 62경기를 뛰었습니다. 유스 출신 선수가 1군으로 올라와 국제대회에서까지 잠재력을 증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력과 별개로 이강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꾸준한 출전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선수에게 경기는 단순한 출전 기록이 아닙니다. 성장할 기회이자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 증명할 유일한 무대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수와 구단의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제는 재능을 알아봤느냐가 아니라 그 재능이 자랄 시간을 구단이 얼마나 제공할 수 있었느냐였습니다. 결국 2021년 여름 발렌시아와 이강인의 동행은 끝났습니다. 구단은 계약 관계 종료를 공식 발표했고 이강인은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에 합류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받은 이적료는 0유로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단순한 방출 실수 하나로만 보면 당시 상황을 놓치게 됩니다. 이강인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고 계약은 2022년까지 1년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발렌시아에는 외국인 선수 등록 문제도 있었습니다. 새로 영입한 브라질 공격수 마르코스 안드레를 등록하려면 비EU 선수 한 자리를 비워야 했고 이강인의 이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당시 구단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전력을 등록하고 계약 연장 가능성이 낮아진 선수를 정리하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를 지금 결과만 보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례는 스포츠에서 당장의 합리적인 선택이 몇 년 뒤 얼마나 큰 다른 계산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눈앞의 선수 등록과 몇 년 뒤의 잠재 가치가 충돌한 말 그대로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 계산서를 설명하는 첫 번째 경제학 개념이 기회비용입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보내며 당장의 비이유 슬롯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강인이 몇 년 뒤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 지켜볼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젊은 선수의 가치는 현재 실력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출전과 경험이 쌓이면 가치가 몇 배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을 금융의 옵션 가치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유소년 육성에 들어간 비용이 아닙니다. 그 돈은 지나간 비용입니다. 진짜 판단 대상은 앞으로 이 선수를 더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장 가능성과 그를 내보내 얻는 즉각적인 편익 중 무엇이 큰가였습니다. 발렌시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요르카는 이적료 없이 그 성장 옵션을 가져갔고 이제부터 가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유망주 육성이 단순한 선수 관리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인적 자본 전략이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마요르카가 이강인에게 준 것은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 바로 경기 시간이었습니다. 이강인은 2시즌 동안 공식전 73경기에 출전하며 드리블과 탈압박, 패스, 왼발킥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시즌에는 공격 전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라리가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가격 발견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치가 없어서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그 가치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강력한 정보는 실제 경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발렌시아에서 이적료가 0원이었던 것이 이강인의 능력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약 상황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요르카는 충분한 출전으로 그 가치를 밖으로 드러냈고 2023년 PSG는 약 2,200만 유로를 지불하며 시장이 발견한 가치를 실제 가격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마요르카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선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 선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이강인의 기준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PSG에서는 좋은 활약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매일 경쟁해야 했고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 시즌 동안 공식전 124경기에서 16골 1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리어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2번이 추가됐습니다. PSG가 2024-25 시즌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뒤 다음 시즌에도 우승하면서 이강인은 2대회 연속 우승 멤버가 됐습니다. 리그왕 우승과 프랑스 국내컵, UEFA 슈퍼컵 등을 포함해 PSG에서 들어올린 트로피는 12개에 달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를 2번 우승시켰다고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계 최상위 경쟁 환경에서 새 시즌을 버티고 실제 출전 기록과 우승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발렌시아를 떠날 때의 가능성이 이제 유럽 정상 무대를 경험한 경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경험 자체가 이후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을 평가할 때 과거의 유망주 시절과는 전혀 다른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이강인을 다시 스페인으로 부른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이 팀의 위치를 설명할 때 단순히 명문이라는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라리가 역사에서 아틀레티코보다 리그 우승이 많은 팀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뿐입니다. 아틀레티코는 리그 우승 11번, 코파 델 레이 10번, 유로파리그 3번 우승을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3차례 올랐습니다. 레알과 바르셀로나라는 세계적인 두 거인이 버티는 리그에서 오랫동안 그 양강 구도를 흔들어온 사실상 스페인의 세 번째 축입니다. 그런 클럽이 25살의 한국인 미드필더를 PSG에서 데려와 2031년까지 계약했습니다. 새 등번호는 7번이었습니다. 이제 이강인은 단순히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우승을 목표로 움직이는 스페인 최상위권 클럽이 필요해서 영입한 선수입니다. 이 차이가 이번 스페인 복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홈구장 메트로폴리타노는 7만 명 안팎의 관중을 수용하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한국 선수가 그곳에서 7번을 달고 뛴다는 사실은 이적의 체급을 체감하게 합니다. 이적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보도에서는 약 3,500만에서 4천만 유로 수준이 거론됐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발렌시아에서 이적료 없이 떠난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약 2,200만 유로의 거래를 만들었고 이제 다시 더 높은 평가를 받아 스페인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더 흥미로운 것은 가격 자체보다 누가 그 가격을 지불했느냐입니다.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투자자의 선택 자체가 특정 자산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도 비슷합니다. 매 시즌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아틀레티코가 장기 계약과 상당한 이적료를 감수하고 이강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스포츠 시장의 강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강인의 아시아 시장 영향력 같은 상업적 가치도 거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단 한 자리와 거액의 이적료를 쓰는 결정은 결국 경기장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장은 이제 그를 가능성이 아니라 전력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전 첫 경기의 골은 그 투자 판단에 가장 빠른 방식으로 답한 셈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발렌시아 팬들의 감정은 조금 복잡할 겁니다. 모든 팬이 같은 마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 소속으로 메스타야에 돌아왔을 때처럼 관계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선수와 구단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질문은 선명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행동경제학에는 자신이 한때 보유했던 것을 더 크게 평가하는 소유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놓친 선택을 현재의 결과와 비교하는 반사실적 후회가 더해지면 감정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이강인은 어떤 발렌시아 팬에게 놓쳐버린 첫사랑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헤어질 당시에는 서로에게 그 결정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른 곳에서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그때 선택하지 못했던 미래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이적료만이 아니라 우리 유스가 우리 팀의 스타가 되는 장면 자체였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되는 손실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한 가지 가능성을 놓쳤다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메트로폴리타노의 그 왼발 슈팅으로 돌아옵니다. 이 골이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득점자가 한국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때는 한국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됐습니다. 이제는 라리가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우승을 기록한 클럽이 한국 선수를 직접 선택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7번을 맡기며 자신의 전력으로 계산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승점이 걸린 첫 공식전에서 곧바로 골까지 넣었습니다. 금이 환영이라는 표현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더 어울립니다. 이강인이 돌아온 곳은 발렌시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스페인으로의 금이 환영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기 위해 싸워야 했던 선수가 이제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명문이 먼저 원해서 데려온 선수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원더골은 그래서 한 골이 아니라 이강인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팬들이 느끼는 자부심도 바로 그 변화의 크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